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리콜에 따른 불편함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판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사기죄 성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비원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된 명백한 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했습니다. (5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고 관련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결국 재벌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내놨고, 제조물 책임법의 제품 결함으로 인한 보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갤럭시 노트 7이 충전 중 터졌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글과 함께 올린 휴대폰 사진에 보면 앞뒷면이 모두 심하게 그을리며 녹아내린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해당 글과 사진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해외 사용자가 나도 터졌다며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후 우후죽순처럼 내 갤럭시 노트 7도 터졌다는 인증샷들이 쇄도했고,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갤럭시 노트 7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전량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콜 후에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출시 2개월 만인 2016년 10월 해당 제품을 단종시키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돈으로 환불해주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배터리 리콜과 뒤이은 교환 또는 환불 조치에 대해 2016년 11월 1,800여 명의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재산적 정신적 손해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제품 하자로 인한 리콜 절차 자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최초의 집단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먼저 삼성전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해서 이로 인해 리콜 조치가 발생했고, 이에 응하면서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리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 조치에 다시 응해야 했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또 리콜이나 교환 환불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단종으로 AS를 받을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니 이 또한 배상해야 한다고 삼성전자를 압박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제품 결함으로 불안감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돼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소비자들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 매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등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제품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앱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리콜 조치에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및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도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됐다며 역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오늘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리콜 조치로 발생한 통산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리콜 절차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 또는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소비자 단체에선 잘못은 기업이 하고 불편과 손해는 소비자가 감내하라는 재벌 친화적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교체하면서 들어지는 여러 가지 시간적, 정신적 고충이 있었는데 누가 보기에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은 여전히 재벌 대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게 인정을 하고 소비자나 이용자들은 그냥 참아야 되는 존재로 아직도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농후하다. 관련해서 법조계에선 리콜 조치에 따른 기업의 소비자 배상 책임을 좀 더 강화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리콜 조치나 환불을 다 해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상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법원의 판결로 될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조물 책임법에 소비자의 생활 불편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규정을 마련을 하는 방법으로 좀 제도적인 보완이.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리콜이나 교환 환불 조치 등에 응한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배터리 폭발 피해자들로만 소송을 냈다면 리콜 자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 섞인 지적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아파트 주민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고 최희석 씨는 이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 갑질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경비 업무 도중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옮기다 A씨와 갈등을 겪은 뒤 이후 A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코뼈 골절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전혀 상관없는 진단서를 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최 씨에게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최희석 씨가 남긴 음성 유서를 보면 진짜 저 사람한테 맞으며 악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너 이 XX 돈도 많은가 보다 고소하고 겁나는 얼굴이에요.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최 씨에게 갑질을 행사한 주민 A씨는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구속되었고 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은 오늘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업무상 사유로 인식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해로 사망한 경우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 측 산재 신청을 진행한 이진아 노무사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 스트레스 등에 의해 행한 자해 행위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아 노무사는 그러면서 최희석 씨 사례는 법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당시 53살 이모 씨가 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아파트 옥상에서 분신해 사망했는데 산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추모 모임은 곧장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추모 모임은 또 경비노동자에 대한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아울러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비원이라는 업무와 위치는 참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일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종의 위탁 파견 근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경비인데 경비만 하는 경비원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아무도 없을 것이고 주차부터 환경위와 택배 관리까지 온갖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또 그런 게 경비 외의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용역회사에 주민 갑질을 막아달라는 등의 근로자 보호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경비원은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민 갑질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희석 씨는 올해 59살로 아직 창창한 나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최희석 씨의 형은 짐을 약한 사람 어깨에 메어주면 그건 큰 짐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입주민이 아니라 갑주민이라는 조어 자체가 있는 너무도 씁쓸한 현실. 일부겠지만 왜들 그러는지 몰라도 뭔가 제도 보완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에 살짝 마무리 붓터치만 해서 자신의 서명을 달아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애초 해당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는 주문은 서명을 해서 판 사람이 화가에 주문했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린 이른바 대작일까요? 창작일까요?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 얘기인데 사기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조 씨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대작인가 창작인가 장한지 기자가 공개 변론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에 대한 공개 변론. 주심은 1부 권순일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오늘 변론을 진행하는 사건은 조영남 피고인 등의 미술작품 판매 사건입니다. 검사는 조영남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반면에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조영남은 조수 화가들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가벼운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남겨 그림을 팔았습니다. 수십 점의 그림을 이렇게 팔았는데 검찰은 피해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특정해 사기죄로 조영남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반면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점 등을 감안해 공개 변론을 열고 검찰 측과 조영남 측, 미술가들의 의견 등을 두루 청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창작 과정, 미술작품의 거래 관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조영남은 검은 자켓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재판 쟁점은 창작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조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그림을 직접 그린 조수 화가들이 실제 창작자이지 조영남을 창작자로 볼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영남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조수 화가들이 각자 알아서 도구와 재료를 판단하고 선택해 그렸고 조영남은 돈 지불만 했다는 겁니다. 반면 조영남의 국선 변호인은 1년의 화투 그림 시리즈엔 조영남의 사상과 철학이 담겼다며 조영남이 창작자라고 맞섰습니다. 조영남이 자신의 사상 철학에 따라 작품 컨셉트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조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조영남은 조수들이 그린 밑그림에 추가 작업을 하는 등 창작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조수 화가 사용이 이른바 팝아트의 관행인지 여부를 두고도 조영남 측과 검찰은 부딪혔습니다. 팝아트 제작에 조수를 고용하는 것은 관행이고 저작물의 완성에 기여했더라도 그 기여 행위에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게 조영남 측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에 조수 사용이 팝아트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앤디 워홀 등은 다수의 조수를 고용했지만 이용 사실을 알렸고 세부적인 지시 감독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 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조영남이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가 그림 구입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검찰은 유명 가수인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면 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거액을 주고 그림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 연예인이고 그가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신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작가에게 조수 사용 사실을 일일이 고지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 지을 순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미술계 관행인가 대국민 사기극인가? 1심은 조 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영남은 오늘 공개 변론에서 앤디 워홀의 코카콜라병 팝아트 성공에 착안해 화투를 그리기 시작했다며 저의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TV로도 보여줬다면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대법관님, 저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